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미셸은 광복절 연휴를 하루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남산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산에 가기 전에 다녀와서 이 책 읽어드려야지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집 하노라기의 혁명이라는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지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멋있는데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었는데요.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왜 이제서 보게 됐을까?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라서 더 다르게 와 닿는 그런 책이지 싶기도 하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목적 따위는 없었네. 존재하지도 않는 목표를 붙잡고 고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네. 상대도 없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목표, 인간만의 것이 아닌 그런 진짜 목표는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밖으로 전방으로 목표를 찾으러 나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 따위는 없다네.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하늘은 텅 빈 것이고 목표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근심은 시작된다네. 인생은 그냥 그대로 즐거웠던 것인데 인간 스스로 고통의 세계를 만들고 그 고통의 세계를 탈출하고자 고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뉘앙스예요. 기대가 되실까요? 저는 이 글 2가 굉장히 편해요. 번역이 잘 되어서 그런지 무척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2008년 8월 16일 일본 자연농법의 효시이자 사막의 녹지화 운동에 헌신했던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95살의 일기로 눈을 감는다. 많은 일본인들은 국내에서는 기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자연농법의 효시를 연 실천가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사무농법, 네 가지 무 없을 무예요. 네 가지가 없는 농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땅을 갈지 않고 무경운입니다. 비료를 뿌리지 않으며 무비료,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 제초를 하지 않는 무제초 농업 방식을 가리킨다.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농법입니다. 후쿠오카는 자연에 순응하며 무위의 철학으로 이루어낸 그의 농법을 소개드리고 있는 이 책 집 하노라기의 혁명에서 소개했고요. 이 책은 29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농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세관의 식물검사과에서 근무하던 젊은 시절의 후쿠오카는 어느 날 문득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정신이 모두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물질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하며 쓸데없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자각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거듭 생각해봐도
그는 그것을 부정할 증거를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확인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요. 25살에 고향이었던 에힘의 현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혹은 저렇게 하면 좋다고 말하면서부터 바빠지게 됩니다. 근대과학의 농법은 온갖 농업기술을 망라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사를 쉴 틈 없이 바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이야기해요. 그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을지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농업기술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다가 일체의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무의의 농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인간의 지식과 간섭을 거부하는 자연농법의 가능성에 대해 단 한순간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책 속의 문장 원문을 읽어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의 농업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농법은 과학기술의 농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과학적 지식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농기구나 비료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이므로 이것은 인지나 인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기구나 농약, 비료 등이 없이도 그것과 동일한 수량 또는 그 이상의 쌀과 보리를 수확한 실천 사례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여와 비료를 뿌리고 제초를 하며 농약을 치는 것만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자연농법을 통해 과학적 농법으로 기른 것보다 더 훌륭한 작물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이러한 통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는 땅을 갈지 않고 농약도 비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쌀과 보리를 재배했다. 심지어는 모내기마저도 필요 없었다. 벼를 베기 전에 벼 이삭 위로 보리 씨앗을 뿌리고 타작하고 난 볏짚을 보리 씨앗을 뿌린 위에다 흩뿌리면 되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였다. 보리를 베기 전에 벽씨를 뿌리고 나중에 베어낸 보리집을 뿌려주는 것이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땅 위에 직접 벽씨를 뿌려 기른 뒤 수확하기 전에 보리 씨앗을 뿌려 쌀과 보리를 연이어 재배하는 그만의 방식은 끊임없는 개량을 거듭했다. 농부는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사가 만사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농부가 거의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함만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혁신적이지 않나요? 모든 농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농부님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농사를 1도 0도 모르고 전무한 저의 경험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합니다만 그저 그냥 농업기술에 대한 책으로 읽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일상의 라이프로 대체해서 읽더라도 충분히 그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농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연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죠. 그저 자연을 거두는 것, 자연이 스스로 하는 무언가를 약간 도와주는 것,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땅이 저절로 비옥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을 쓰더라도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두더지와 지렁이, 작물의 뿌리가 하는 밭갈이는 자연의 경운기 역할을 합니다. 자연 농법에는 잡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은 어떠한 풀도 잡초라고 이름 짓거나 뽑아 없애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은 작물들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는 논 사이사이에 클로버를 심어 놓아요. 한 종류의 풀이 흙을 전부 차지하는 것은 병충해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잡초는 거미나 청개구리 같은 천적을 만들어주며 탁월한 거름이 됩니다. 분명 농사와 관련한 그 문장을 읽었는데 저에게는 이 문장들이 다 철학적으로 바뀌어서 IT 용어로는 컴파일 되어서 번역이 되어서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연은 어떤 풀도 잡초라고 이름 짓거나 뽑아 없애도록 하지 않았다. 네, 자연은 어떠한 인생도 잡초스런 잡스런 인생이거나 사람으로 명명하거나 그렇게 태어나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또 한 번 더 와닿고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어떤 그 부여받은 소명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혹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무언가를 반드시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저에게는 다가오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 닿을런지 궁금합니다. 자, 너무나 이 마음 편하게 와닿는 이 책 속의 원문 조금 더 읽어 드려 볼게요. 별을 뵌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면 비단실을 펼쳐놓은 것처럼 거미집이 논바닥 전면에 덮여 있습니다. 하룻밤새 일입니다. 거미줄은 아침 이슬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 제 논을 보고 마치 비단 그물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뭘까? 안개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뭘까? 라며 와서 보는 일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40-50cm에서 몇 미터나 되는 비단실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적 없지만 그 광경이
그려지는 것도 같아요.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 자세히 보면 거미집에 거미줄이 끊겨 날리는 것으로 거기에는 대여섯 마리의 거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솔씨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미줄을 비행기 대신으로 거기에 매달려 거미 새끼들이 멀리까지 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경은 참으로 놀라워 자연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궁이 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궁이 재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순간에 전멸해 버리더군요. 거미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2, 3일 뒤에 가보니 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더군요. 전혀 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궁이 재조차도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양을 뿌렸을 뿐인데 몇만 마리 거미를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들은 자연 농법을 받아들이길 주저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패배주의이며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쿠오카는 자연농법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농업 방식이라는 것을 평균 이상의 수확률로서 증명해 보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과학을 부정합니다만 과학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농법, 과학을 지도하는 자연 농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자연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원사가 손을 댄 나무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즉 정원사가 다시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린다고 해요. 이것은 방임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스스로 자란 나무, 정원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런 나무는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는 가지가 엉키는 법이 없으며 태양은 모든 잎을 비추고 열매도 해를 거르지 않고 잘 열리게 되어 있죠. 스스로 지붕의 기와를 깨놓고는 비가 샌다, 천정이 썩었다고 당황하며 황급히 고치고 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고 후쿠오카는 이야기합니다. 네, 또 다른 책 속의 문장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천 건너편 언덕 위 귤산에는 세 채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회지로부터 탈출해온 청년들이 모여서 원시 생활을 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계곡물을 퍼올리고 양초 아래서 현미, 채식의 일의 일완, 즉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그릇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와서 며칠이고 머물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떠나갑니다. 유목민의 생활, 수렵 채집하던 그런 모습이 무슨 박물관에서 보던 그런 풍경이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박제된 풍경이 아니라 실화라고 해요.
일본에도 그 서구의 히피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다 먼저 이렇게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자연주의에 대한 운동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보다 접해졌고 또 생활 속에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에 여러 가지 모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일베화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아베 정치에 무관심해 보이는 무심한 듯한, 좀 심하게 무심한 듯한 사람들, 무언가에 대항하거나 맞서서 내 몫을 요구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권력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들을 보면서 답답함도 느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들의 조금 더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조금 더라고 표현하기엔 좀 크죠. 그런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화했고 또 철학적인 근대 이성이나 모더니즘 혹은 그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한 걸음 앞선,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선 그런 확산과 경험, 그런 문화, 그 속에서 일본 그 국민들이 삶의 어떤 철학적인 사색과 어떤 여유를 스스로 가져가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또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집단적 성격을 지닌 여러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일본의 국민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왔었거든요. 얘기가 좀 옆길로 많이 새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그들은 어디에선가 와서 며칠이고 머물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떠나갑니다. 대체로 자연의 품에서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지만 농민 지원자, 히피,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 여행자, 학생, 학자, 프랑스인 순례자, 현미식의 미국인 등 천차만별입니다. 제 역할은 산기슭의 차 심부름꾼이 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고 논밭 일을 도움받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천 건너편 귤산에 그 오두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후쿠오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배우고 체험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군요. 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이 라이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연농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누워서 유유자적해하며 그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물을 길어 올리고 뗄나무를 자르고 진흙투성이가 되는 농사 일을 보고는 일찌감치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농장을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고 또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죠. 그렇지만 후쿠오카는 차츰 알게 됩니다. 그
그가 세습 승려의 자식이며 죽은 사람에게 경을 읽어주는 일이 바보짓같이 여겨져 농부가 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후쿠오카에게 물었어요. 이렇게요. 석가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정신과 물질은 하나이며 일체가 공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것이 완전히 자포자기의 말로 들립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말을 실업가나 벼락부자가 들으면 아마 배꼽을 쥘 것입니다. 병이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는 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보증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렇게 묻죠. 이 말에 후쿠오카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이 말에 후쿠오카는 바로 어제 별을 베면서 든 생각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벼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싹을 냈다가 가을에 베어지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년, 후년 이렇게 되풀이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지만 풀씨는 봄의 흙 속에서 죽으며 싹을 틔우고 가을에는 풀잎이나 줄기 따위는 말라 죽어가더라도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 생명의 기쁨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일세. 죽음이란 매 순간의 일시적인 외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말일세. 인간의 육체 속에서도 벼나 보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하루하루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태어나며 한 달 전에 피는 지금의 내 피가 아닐세.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어느 사이인가 자식이나 손자의 몸속에 증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고 또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은 생과 사로 고통받지만 자연은 생과 사로 기뻐한다. 후쿠오카는 지나가버린 과거나 사후의 문제에 매달려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생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청년에게 귀띔해 줍니다. 그는 이처럼 별을 베면서도 자연으로부터 생의 지혜를 발견해냈죠. 후쿠오카는 농사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완성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기쁨이나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마음으로 와 닿으실까요? 무엇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기쁨이나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조용히 나의 길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후쿠오카의 책 속 문장 조금 더 읽어드리죠. 인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더욱 황폐해가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심은 불안에 떨며 정신분열의 위기에 서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인류 구제의 길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발달보다 수축, 팽창보다 은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경제 우선의 시대는 가고 과학의 환상을 타파하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와, 좀 강하지 않나요? 나직한 가운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 아닌가 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장이지 않은가 합니다. 인류의 구제 이 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발달보다 수축, 팽창보다 은결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학 만능 경제 우선의 시대는 이제 가게 흘려보내주고 과학의 환상을 타파하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이 맞네 아니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떻다 많이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장 그대로 음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과학 만능 우선의 시대는 가고 과학의 환상을 타파하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나요? 아직 아닌 것 같죠? 오고 있나요? 누구에게는 왔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확실히 과거보다는 그 목소리가 커졌죠. 보다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런 라이프를 좀 보여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 장마와 코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더 크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죠. 각성하라, 방향을 돌려야 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서두르자, 그런 외침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미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후쿠오카 그의 사상과 삶은 자기 파괴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그죠? 그리고 이 동양의 이 사람으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조금 당연한 그런 수순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를 후쿠오카를 현대의 노자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고 인도, 미국, 필리핀, 캐나다, 아프리카 등 세계의 여러 나라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농원에는 그의 삶의 양식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자연 농법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가 남긴 문장입니다. 이 짚은 지극히 가볍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짚 한 오라기로도 인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시 강력해요. 이 문장이 준 힘이 있습니다. 예. 그저 이 가느다란 짚 한 오락이 언급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를 버림으로써 시작된다.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인간의 어설픈 지식이 초래한 이 모든 파괴로부터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말했죠. 한 농부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신에게 가깝게 가고자 그동안 헛된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울림이 있어요.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려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후쿠오카 같은 위대한 씨앗 혹은 이 자연을 회생시키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씨앗일까요? 또 다른 어떤 이 지구의 우주의 이 다양성을 발현하는 여러 씨앗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건 정말 축복이죠. 그 만남의 순간이 짧던 순간이던 아니면 아주 길던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긴 만남을 가지게 되던 그렇다고 하면 정말 축복스러운 일일 것 같고요. 후쿠오카 그의 삶과 자연농법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이 껴안고 있는 문제들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텍스트는 법정 스님이 추천하신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책에 담긴 그 스님이 좋아하신 50권의 책들 중에 한 권으로 출판사에서 편집한 그런 텍스트를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 스님이 이 책을 추천하셨던 이 책을 추천하셨던 그 메시지를 좀 끝으로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의 농사를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 해요. 두메산골의 밭에는 약초인 당귀가 꽃을 피우고 요즘 한참 감자를 캐고 있다. 어디를 가나 일손이 달려서인지 일손이 모자라서인지 혹은 경제적인 타산에서인지 감자를 캐기 전에 제초제를 미리 뿌려 줄기를 말려버린다. 왜 그럴까요? 월남전에서 무성한 정글을 황폐하게 만든 그 고엽제, 그때의 피해로 인해 지금까지도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독한 약을 농경지에 마구 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인해 가뜩이나 산성화 되어가는 이 땅의 농토가 제초제를 함부로 사용하는 데서 받는 피해는 막심하다.
인간의 몸이 산성화되면 될수록 그렇게 건강에 적신호라면서요. 땅도 마찬가지군요. 토양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라져갈 것이고 또한 농작물 자체에도 그 독성이 침투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농작물을 먹는 우리들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등지고 우선 눈앞에 놓인 이윤에만 매달린 우리의 이 반자연적인 오늘의 영농 방법에는 적지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현대 농사를 질책하셨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질책하신 것이 아닌가 해요. 오늘 저는 연휴를 이렇게 좋은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연휴가 보다 충만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좋은 연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책 찾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